안녕하세요. 쑥스러워서. 그러게요. 아이, 참.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 거 잠시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디부터 했었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동 중에서 좀 어려운 게, 합병과 일반적 토지 이동 중에서 좀 어려운 게 합병과 등록 전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먼저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다만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12가지 지목 기억나십니까? 철, 제, 전, 구, 유, 수, 학, 도, 부채, 공장. 여기서 11개는 지목이 부호인데 하나는 지목이 부호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부지였습니다. 두 번째, 합병 요건을 한 적이 있는데 합병 요건이 좀 어렵죠. 그건 나중에 하필해서도 써먹어야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합병 요건은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되고, 네 번째,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되고,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끼리, 바깥의 토지끼리 합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게 합병 제한 사유인데 이 합병 제한 사유는 나중에 합필 등기와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병 제한 사유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가 환매 처분 당했다.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저당권 등기, 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그렇죠. 저가 환매 처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만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창설적 공동 저당 이런 용어로 출제되진 않아요. 출제되는 용어는 등기원인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설정이 됐을 때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셨고 등록전환의 개념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했죠. 그 역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등록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뒤따른다고 했지만 축척 변경 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떠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등록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지목 변경 없이.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무조건 등록전환한다고 했죠.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등록전환될 면적과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죠. 또한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토지대장에 그냥 옮겨서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을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10가지 경우에는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준다고 했죠. 이때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신청에 의한 정정에서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줬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첨부 서류가 있는데 뭡니까? 면적 경계가 변경이 될 때는 측량을 한다고 했죠. 이때의 측량은 뭐라고 했습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
그 성과도가 첨부가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주지만 이미 등록상 정정 증명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권 정정의 경우에도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오류가 있는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지적 증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지시킨다고 했고 다만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증명은 진행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유자 정정은 둘로 나눈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직권 둘 다 허용되지만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셔도 뭔가 한 흔적은 있습니까? 네, 그러시면 돼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암기는 문제풀이할 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등기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정정도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안에서 신청을 통해서 정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축적 변경이죠. 축적 변경의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주관한다고 했죠. 그렇죠. 다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축적 변경 절차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했고 공고는 20일 이상 했죠. 맞습니까? 20일 이상.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켰는데 뭘 정지시켰습니까? 지적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켰습니다. 다만 그리고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이때도 진행을 시켰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죠. 누가 설치했습니까?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갈 텐데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측량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죠.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기억나세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결과도에 따라서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뭐였죠?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되어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각 필지별로 면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죠.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뭘 합니까?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죠. 즉 토지이동 간주의 효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그리고 등기부의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지적 정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지적 정리는 먼저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둘로 나눠지고 토지 이동 정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좌표 등록부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토지이동 신청서나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자 정리는 첫 번째,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 정리 부분은 등기부가 기준이 되니까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되죠.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지적공부가 존재하지만 소유자 부분이 없는 경우,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으로 간주해서 국유재산의 관리청 총괄청이 국으로 등록을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불부합지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를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먼저 측량을 의뢰하죠. 의뢰.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아니요. 지적 측량 업자가 있을 겁니다.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뢰를 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두 가지는 의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뭘 의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검사 측량과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한다고 했죠.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측량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텐데 이때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 합의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를 대비해서 공간정보법은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딱 정해놨다고 했죠.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다만 지적 기준점이 필요할 때는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검사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더해줘야 된다고 했죠. 5일, 4일. 여기다가 먼저 15점까지는 무조건 며칠을 더해줍니까? 4일. 그리고 매 4점을 추가할 때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했었죠. 네. 제가 떠드는 게 신기하죠. 네. 이번 주반에도 10번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네. 어디를 보실 거냐면 오늘은 등기법을 보실 겁니다. 등기법을 보시는데 64쪽을 보십니다. 64쪽을 보시면 등기법 총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테마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에요. 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민법에서 하시죠? 했죠? 네. 공시의 원칙은 뭐예요? 네? 공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공시의 원칙이에요. 물권 변동 과정은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시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동산 점유, 동산 점유, 부동산 등기. 공시 방법이 있으니까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되면 공신의 원칙은 자동적으로 인정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공신의 원칙은 뭡니까?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에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이때 권리 취득을 인정한다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할 테고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지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때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까? 안 돼요. 네. 동사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죠.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여간 인정될 때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동사는 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네? 동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점유취득시효. 이겁니까? 네? 선의취득시효예요. 249조. 선의취득시효. 선의취득시효가 동산에 인정되니까 공신의 원칙은 인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선의취득시효 같은 제도가 부동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간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될 때는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거꾸로 공신의 원칙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는 겁니까? 네, 그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공시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은 민법에서 하셨을 테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등기소에 관할이 나오는데 관할은 담당이죠. 담당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관할 등기소는 행정구역인 시군구를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가 정해지는데 반드시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시군구가 넓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2개가 설치될 수도 있고 시군구가 좁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2개 합쳐서 하나가 설치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지정 요걸 볼 텐데요. 여기는 A라는 시고 이쪽은 B라는 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라는 등기소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B라는 등기소가 담당을 할 겁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네, 다시 그러면 보통 시 안에는 어떠한 행정구역이 있죠? 동이 있죠, 동. 맞습니까? 그래서 동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동이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간정보법에서 지번부여지역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지번부여지역이 쪼개진 것이 뭡니까? 필지. 요게 필지예요. 필지. 그렇죠? 그래서 지번부여지역이 좀 더 쪼개진 것이 한필지 토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요 쪼개진 하나가 뭐라고요? 필지. 그러면 이 한필지 토지가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필지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필지가 같은 사람 소유일 수는 있죠. 그렇죠? 따라서 같은 사람 소유 토지를 그 사람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토지 위에. 그래서 이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건물은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 갑은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어느 등기소 가야 될까요? 네? 잘 모르겠죠. 이쪽으로 가면 절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테고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군가 담당 등기소를 지정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서 정해줘야 될 겁니다.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네? 법원이겠죠. 법원. 그렇죠. 이 A 등기소, B 등기소 양쪽을 담당하는, 즉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담당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할의 지정. 그래서 이 등기소보다 더 높은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의 상급 법원이 법원의 장이 담당 등기소를 지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은 그 특성이 뭐냐면 수동성, 소극성을 그 특성으로 해요. 그래서 알아서 지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아서 지정해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이를 관할의 신청, 관할의 지정의 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이 있게 되면 이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니네가 담당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은 보존 등기를 이쪽에 가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고 했죠. 그런데 신청서, 관할의 지정 신청서는 이쪽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의 지정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거, 이게 법무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받은 등기소에서는 이쪽으로 보내게 돼요. 이를 송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관할의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다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게. 양쪽에 다 제출할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하나 더. 토지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만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예전에 출제가 됐던 것들인데요. 예전에 했던 거예요. 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용인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남시예요.
그러면 등기소는 어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냐면 여기는 용인 등기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성남지원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소속하에 있는 법원인데요. 수원지방법원 소속하에 성남지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이 성남지원의 등기과가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등기소는 넓게 보면 등기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요 세 가지가 광해 등기소라고 얘기했죠. 요때 등기과에서 처리하니까 등기소는 어디입니까? 성남지원이 돼요. 그러면 공통입니까? 공통이지 않습니까? 공통이지 않죠.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지 관할의 지정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요 용인시와 요 성남시는 소속이 경기도죠.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2개 있어요. 남쪽은 수원지방법원이 있고요. 북쪽은 의정부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용인시와 성남시는 경기도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용인시, 수원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남쪽에 있죠. 따라서 담당 법원은 어디입니까?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이쪽도 뭐가 되겠습니까? 수원지방법원. 그러면 공통입니까? 공통이죠. 따라서 갑은 수원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테고, 다만 신청서는 어느 쪽에 제출한다고요? 이쪽에 제출하든지 이쪽에 제출할 겁니다. 양쪽 한 군데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줄 테고 수원지방법원의 장이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는 어느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됩니까? 용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울의 구로구예요. 구로구. 이거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어느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지 문제가 될 텐데 이 안양시는 안양등기소가 담당 등기소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 구로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구로국의 등기국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등기국에서. 그러면 등기소는 어디입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등기소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 그러면 이제 하나씩 올라가야 될 텐데 안양 등기소는 경기도 남쪽에 있죠. 따라서 담당 지방법원은 어디겠습니까?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등기소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 봤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인데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상급법원이죠. 고등법원은 5개가 있어요. 5개. 물론 시험에 출제가 되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문제에서. 고등법원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고등법원은 그 관할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이거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기는 누가 담당하냐면 강주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충청도 남도와 북도 합쳐갖고 대전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대구고등법원 그리고 경상남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원은 경기도죠. 그럼 올라가면 어디겠습니까? 네? 서울고등법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입니까? 공통이죠. 따라서 그 장에게 갑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할 테고 그러면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안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돼요.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이쪽은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 지역에 있는 김천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충북에 있는 영동군이에요. 김천시 영동군.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입니다. 이제 등기를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될지 문제가 될 텐데, 이 김천시는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김천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김천지원이라는 법원에서 등기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그리고 영동군은 영동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등기계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이런 건 다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어느 도에 있는지. 그러면 이 김천, 경북에 있으니까 지방법원이 어딜까요? 대구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청주지방법원이에요. 충북지역이니까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올라가야 되겠죠? 네. 여기는 고등법원이 어딜까요? 대구고등법원. 그 다음에 이쪽은 대전고등법원. 그 다음에 더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입니까? 대법원. 여기 대법원. 그래서 이 갑은 대법원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은 지정해 줄 거예요. 니네가 처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불러요. 좀 어렵죠? 네. 이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미 예전에. 네.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신청한다고요?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거.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출제가 돼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이 있는데, 관할의 위임 다 했던 거죠. 네. 여기는 A시고 A 등기소 담당 지역이고, 여기는 B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신도시예요. 그리고 이쪽은 농촌입니다. 이쪽은 인구가 30만 명, 이쪽의 인구는 20명. 여러분이 등기관으로 발령받고자 할 때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돈은 많이 벌 겁니다. 뒤쪽으로, 뒤로 해서. 근데 이쪽으로 가면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아주 편하게 인생 살 수 있죠. 저녁이 있는 삶. 저녁뿐만 아니라 낮도 네, 삶이 있겠죠. 네. 거의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밥만 먹으러 갔다 오는 거죠. 네. 네?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법원 행시 중에서 등기와 관련된 법원 행시가 있어요. 거기에 합격을 하면 1년 정도 시보 생활하다가 등기소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노리고 있는데, 몇 년째 노리고 있어요. 네. 좀 공부를 해볼까. 등기소장 괜찮죠? 네. 이쪽으로, 그래서 지역도 제주도로 신청을 해볼까 붙어서. 그게 로망인데, 네. 놀러 오세요. 네. 뭘 얘기를, 네. 그러면 이쪽은 등기 업무가 굉장히 많으니까 되게 힘들겠죠. 이쪽은 거의 없을 테고. 그래서 대법원장은 구획을 정합니다. 구획을 이렇게 정해요. 이걸 등기구획이라고 불러요. 등기구획. 등기구획을 정해서 그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 이렇게 불러요. 관할의 위임. 근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구획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넘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교통사정이나 등기사무에 의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관할을 달리하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할 때 누가 관할을 위임할 수 있느냐.
대법원장이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책에는 없지만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관을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관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요 관할 위반의 등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가 규정되어 있죠. 각하 사유 제1호가 뭡니까? 관할 위반. 그리고 제2호는 뭐였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1호 위반, 제2호 위반의 등기는 뭐였습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A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A 등기소 담당 지역인데 이 지역에 천재지변 또는 전쟁이 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대법원장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요 일정 기간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3월, 1년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요 등기사무 정지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걸 불확정 기간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한 10년쯤 전까지는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등기사무 정지의 명령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법원장.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건 공식 기능이 없는 등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또한 신문에도 나왔겠죠. 일반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등기는 공식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 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하자가 크다고 평가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2호 위반이에요.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정지권자는 대법원장, 그렇죠. 그 다음에 위반을 한 등기의 효력은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관의 제척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제는 제거한다 라는 뜻이고 척은 배척한다 라는 뜻이죠.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등기사무에서 제거되고 배척하는 거, 이를 제척사유라고 얘기할 겁니다.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그 앞에 가로를 좀 치죠. 그 등기소에서 그 앞에 가로를 이렇게 치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알겠죠? 네. 그 앞에 가로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그 밑에 줄 보시면 없으면 그 다음에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로를 빼고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등기관은 등기사무의 처리에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 바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인이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다면 이때는 등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시면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거기 3번이에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참여인 없이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가 이미 실행된 경우. 첫 번째, 관할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단지 증인을 세우지 않았을 뿐이죠. 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호 위반도 아니고 2호 위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3호, 11호 어딘가 위반이 될 텐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시기능이 있는 등기고 하자가 작다고 평가하니까 뭐라고 했죠? 당연부여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실체관계 포함 여부로 판단할 텐데 단지 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할 테고 따라서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는 유효하게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책임 나와 있는데 등기관 1번을 보시면 이 등기관은 두 가지 업무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등기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단독제의 기관이다. 기억나셔요? 네. 등기관은 두 가지 업무를 처리해요. 등기 업무도 처리하고요. 일반 행정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등기 사무만큼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니까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관청. 그런데 이 행정 업무에서만큼은 이건 등기 업무는 아니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행정 업무에서만큼은 상사의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여기는 독립된 사무니까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행정 업무만큼은 상사의 지시감독에 복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제가 예전에 이런 표를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기억나실까요? 이쪽은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쪽은 등기관에게 뭐만 있는 경우? 경과실만 있는 경우. 첫 번째, 국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 그리고 경과실이 있을 때 국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등기관은 국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네, 이때는 있고 이때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적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선택적 청구할 수 있느냐? 둘 다에게 청구권 청구할 수 있죠. 이 중에서 둘 다 동시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청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쪽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때는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있고 이쪽은 없다고 그랬죠. 이러한 내용이 국가배상법이라는 민사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그 국가배상법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 내용이 국가배상법 1, 2, 3, 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요 1, 2, 3, 4조는 행정고시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7쪽을 보십니다. 67쪽. 구분건물 등기부. 이제 어려운 걸 해야 되죠. 네. 아주 어려운 걸 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여기 강명은 수험생들 분 수준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요 아파트 이름은 자이 아파트 1001동. 그 다음에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라고 불렀죠. 대지. 이때 요 건물은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분해된다고 했죠?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으로 분해가 된다고 했죠. 이때 이 전유 부분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유 부분은
구분 건물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했죠. 구분 건물은 그 의미가 이 천일동 건물이 9개로 구분되었고 그 구분된 건물 중에 하나를 구분 건물 이렇게 불렀죠. 기억나셔요? 네. 요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 건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9개의 구분 건물이 여기 천일동에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천일동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집합 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천일동이 9개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분 건물. 9개의 구분된 건물이 천일동에 집합되어 있죠. 그래서 천일동을 얘기할 땐 집합 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전유 부분은 이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있겠죠. 구분 건물 소유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보통 신문에 나올 때 전용 면적 이렇게 나오죠. 그 전용 면적이 바로 전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이라는 개념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고요. 집합건물법에는 전유 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구조상 독립성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조상 독립성은 의미가 뭡니까? 구조 자체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구조 자체가. 이용상 독립성은 뭡니까? 이용할 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의 구분 건물과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전유 부분. 즉, 아파트에서 복도에 관한 내용이 빠지면 전유 부분. 복도까지 포함이 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빠지면 뭐라고요?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내려갔고 현관 앞에서 복도까지 포함하면 구분 건물.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리 쓰여요. 그럼 이 전유 부분은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특정됩니까? 특정되지 않습니까? 특정되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면적이 정해져 있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소유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구분 소유권자가 따로 있죠. 따라서 소유권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 잡힐 수 있습니까? 소유자가.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를 기록해야 될 을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이 전유 부분은 천일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구분 건물도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그렇죠. 다만 공용 부분이 포함되면 구분 건물, 빠지면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지는데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즉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구분 소유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민법에서는 이 공용 부분은 민법에서는 전부 공용 부분, 일부 공용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민법에서 하셨죠? 하실 거예요. 안 하셨으면 집합 건물이 소유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전부 공용 부분, 일부 공용 부분 나눠지는데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은 그냥 전부 공용 부분을 원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존재합니까?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졌으니까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갑구가 없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전유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규약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9명의 소유자가 관리단이 구성이 되죠. 9명의 소유자로 관리단이 구성되죠. 그 관리단에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을 매입해서 이거 공용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약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꼭 딴소리 하는 놈들이 있죠. 나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딴소리 하는 놈 있죠. 없을까요? 우리 관리단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이 규약을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규약에 공증을 받는 경우. 즉 공정증서로 규약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딴소리 하는 놈들이 꼭 나타나니까 공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규약이 공정증서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불러요. 이걸. 그럼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지어집니다. 2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101호 소유자, 303호 소유자가 2층짜리 건물을 지은 다음에 여기는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자. 그리고 여기는 노인정으로 사용하자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합의가 관리규약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정인에게 상가로 분양할 수도 있죠. 상가로 분양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용부분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규약상 공용부분은 면적이 특정됩니까? 특정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특정되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가 존재해요. 그리고 특정한 소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전원이 소유자예요. 특정한 소유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소유자를 기록해야 될 갑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당 잡을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가 가능합니까? 네. 등기가 가능하죠. 네. 다만 갑구을구 등기는 불가능할 테고 표제부 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민법에서도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민법에서도 출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완전히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거는 상가 건물로 분양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규약을 통해서 전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공시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느냐면 등기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이 용어를 쓸 때도 있고 이 용어를 쓸 때도 있고 이 용어를 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하는데 이것과 구별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를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는 어디에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여기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등기 기록은 표제부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민법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는 민법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등기법에서는 조금 더 들어갈 텐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요? 소유권자가 신청하겠죠. 그렇죠. 소유권자는 누구겠습니까?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이요. 표제부인데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 그래서 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이건 등기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급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다시요. 정리하죠.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 즉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표제부에 이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어디까지나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죠. 그렇다면 이게 폐지가 되면 어쩔까요? 네? 규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켰는데 규약이 폐지가 돼버리면, 즉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이 관리단 회의를 열어갖고 이거 이제 폐지하자, 없애자. 이놈의 관리사무소 직원들 마음에 안 든다, 폐지하자. 네. 어르신들, 네, 이거 좀 그렇다, 폐지하자.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귀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귀가 될 겁니다. 폐지가 된다면 복귀가 될 테고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될 텐데,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권자가 나타나겠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나타나겠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취득할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무슨 등기 신청할까요? 그렇죠. 표제부는 일단 존재하죠. 그래서 갑구를 만드는 등기와 을구 만드는 등기, 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구를 만드는 등기가 뭡니까? 보전 등기예요. 그래서 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취득할자 명의로 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만 맞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보실 건데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68쪽을 보시면 맨 꼭대기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등기와 규약 폐지에 따른 등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시면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이라고 했습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한 명,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얘네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이에요. 표제부 등기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 부분의 새로운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거기 보시면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체 없이.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겠습니다.